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제 몸은 여전히 37년간의 출근 리듬을 기억합니다. 지겹도록 울리던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이 떠지는 아침. 그것은 평생을 한 직장에 바친 성실한 직장인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회사의 명함이 그대로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 마지막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37년의 세월, 저의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곳을 떠나오던 날,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2의 인생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퇴직금,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수령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에 젖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파워포인트 화면 가득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죠. 선배님들,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들도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었죠.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지루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현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노후 설계에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배신한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을 준비하는 사이 제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진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입니다. 75만 원.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상담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따라 수령 시기는 더 늦춰지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 탓이었습니다. 37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생각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보여주었던 장밋빛 예상 수익률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후 계획을 세웠던 불과일 2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병원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고정 지출들도 하나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들어오는 돈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렸지만 이제 저는 그저 아무개씨, 평범한 60대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을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차마 무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3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내에게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편해했습니다. 당신이 거실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다른 남편들은 아직 다 직장에 다니는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으니 어색하고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오른 얘기, 자식 결혼시킨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아내가 내미는 가계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았고 삼겹살 한 근을 사는데도 몇 번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맘 먹고 해야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유방암 초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라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치료 계획을 들으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예상되는 총 치료비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고 실손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 했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간병과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57세의 전직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관리직 경력은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택배 대리점이었습니다. 37년간 양복만 입었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출근하던 첫날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몸은 고된 육체노동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내의 치료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기나긴 항암치료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돌보며 새벽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배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제 물리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나 떨어져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 월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상황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치킨집이 1년 만에 망한 친구, 야간 경비일로 건강이 나빠진 친구, 그리고 새벽 배송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까지. 우리 세대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벼랑 끝에서 이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그 돈은 우리 부부에게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 역시 1년 넘게 택배 일을 하면서 나름의 요령이 생기고 몸도 단련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일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고객들을 만날 때면 37년간 사무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든 생활을 바꿨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모두 끊고 검소하게 사는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저녁마다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는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고 택배 트럭에 오릅니다. 처음 은퇴를 꿈꿨던 장밋빛 노후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지만 저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아내의 건강함에 감사하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은퇴 계획은 너무나 낙관적이었습니다. 돈만 계산했을 뿐 예기치 못한 질병, 물가 상승,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 같은 변수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려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하고 따뜻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제 몸은 여전히 37년간의 출근 리듬을 기억합니다. 지겹도록 울리던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이 떠지는 아침. 그것은 평생을 한 직장에 바친 성실한 직장인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회사의 명함이 그대로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 마지막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37년의 세월, 저의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곳을 떠나오던 날,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2의 인생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퇴직금,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수령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에 젖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파워포인트 화면 가득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죠. 선배님들,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들도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었죠.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지루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현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노후 설계에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배신한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을 준비하는 사이 제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진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입니다. 75만 원.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상담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따라 수령 시기는 더 늦춰지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 탓이었습니다. 37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생각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보여주었던 장밋빛 예상 수익률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후 계획을 세웠던 불과일 2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병원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고정 지출들도 하나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들어오는 돈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렸지만 이제 저는 그저 아무개씨, 평범한 60대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을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차마 무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3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내에게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편해했습니다. 당신이 거실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다른 남편들은 아직 다 직장에 다니는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으니 어색하고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오른 얘기, 자식 결혼시킨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아내가 내미는 가계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았고 삼겹살 한 근을 사는데도 몇 번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맘 먹고 해야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유방암 초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라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치료 계획을 들으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예상되는 총 치료비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고 실손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 했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간병과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57세의 전직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관리직 경력은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택배 대리점이었습니다. 37년간 양복만 입었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출근하던 첫날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몸은 고된 육체노동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내의 치료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기나긴 항암 치료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돌보며 새벽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배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제 물리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나 떨어져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 월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상황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치킨집이 1년 만에 망한 친구, 야간 경비일로 건강이 나빠진 친구, 그리고 새벽 배송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까지. 우리 세대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벼랑 끝에서 이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그 돈은 우리 부부에게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 역시 1년 넘게 택배 일을 하면서 나름의 요령이 생기고
몸도 단련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일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고객들을 만날 때면 37년간 사무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든 생활을 바꿨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모두 끊고 검소하게 사는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저녁마다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는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고 택배 트럭에 오릅니다. 처음 은퇴를 꿈꿨던 장밋빛 노후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지만 저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아내의 건강함에 감사하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은퇴 계획은 너무나 낙관적이었습니다. 돈만 계산했을 뿐 예기치 못한 질병, 물가 상승,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 같은 변수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려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하고 따뜻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제 몸은 여전히 37년간의 출근 리듬을 기억합니다. 지겹도록 울리던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이 떠지는 아침. 그것은 평생을 한 직장에 바친 성실한 직장인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회사의 명함이 그대로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 마지막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37년의 세월, 저의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곳을 떠나오던 날,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2의 인생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퇴직금,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수령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에 젖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파워포인트 화면
가득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죠. 선배님들,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들도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었죠.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지루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현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노후 설계에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배신한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을 준비하는 사이 제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진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입니다. 75만 원.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상담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따라 수령 시기는 더 늦춰지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 탓이었습니다. 37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생각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보여주었던 장밋빛 예상 수익률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후 계획을 세웠던 불과일 2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병원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고정지출들도 하나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들어오는 돈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렸지만 이제 저는 그저 아무개씨, 평범한 60대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을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차마 무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3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내에게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편해했습니다. 당신이 거실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다른 남편들은 아직 다 직장에 다니는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으니 어색하고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오른 얘기, 자식 결혼시킨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아내가 내미는 가계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았고 삼겹살 한 근을 사는데도 몇 번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맘 먹고 해야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유방암 초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라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치료 계획을 들으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예상되는 총 치료비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고 실손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 했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간병과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57세의 전직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관리직 경력은 오히려 취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곳은 동네 택배 대리점이었습니다. 37년간 양복만 입었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새벽 5시에 출근하던 첫날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했던 몸은 고된 육체 노동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아내의 치료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기나긴 항암 치료 과정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돌보며 새벽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배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은 다시 제 물리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집을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이나 떨어져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 월 상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상황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린 치킨집이 1년 만에 망한 친구, 야간 경비일로 건강이 나빠진 친구, 그리고 새벽 배송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까지. 우리 세대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벼랑 끝에서 이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주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건강을 되찾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그 돈은 우리 부부에게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저 역시 1년 넘게 택배 일을 하면서 나름의 요령이 생기고 몸도 단련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젊은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일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생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는 고객들을 만날 때면 37년간 사무실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든 생활을 바꿨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모두 끊고 검소하게 사는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저녁마다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나누는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고 택배 트럭에 오릅니다. 처음 은퇴를 꿈꿨던 장밋빛 노후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지만 저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아내의 건강함에 감사하며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은퇴 계획은 너무나 낙관적이었습니다. 돈만 계산했을 뿐 예기치 못한 질병, 물가 상승,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 같은 변수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려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우리 모두가 더 현명하고 따뜻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8시 10분.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제 몸은 여전히 37년간의 출근 리듬을 기억합니다. 지겹도록 울리던 알람 소리에 반사적으로 눈이 떠지는 아침. 그것은 평생을 한 직장에 바친 성실한 직장인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회사의 명함이 그대로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 마지막 날 동료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37년의 세월, 저의 청춘과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곳을 떠나오던 날,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2의 인생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퇴직금, 20년간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수령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안도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뿌듯함에 젖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파워포인트 화면 가득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었죠. 선배님들,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들도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첫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떠들었죠.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지루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현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노후 설계에 거대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배신한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직을 준비하는 사이 제도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진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입니다. 75만 원. 아내와 저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상담원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에 따라 수령 시기는 더 늦춰지고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 탓이었습니다. 37년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생각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도 벅찼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보여주었던 장밋빛 예상 수익률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노후 계획을 세웠던 불과일 2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병원 문턱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고정 지출들도 하나둘 목을 조여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들어오는 돈은 끊겼는데 나가는 돈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아내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렸지만 이제 저는 그저 아무개씨, 평범한 60대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다는 사실, 하루 종일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을 수 없이 초라했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차마 무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3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내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무용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내에게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편해했습니다. 당신이 거실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도 다른 남편들은 아직 다 직장에 다니는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으니 어색하고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오른 얘기, 자식 결혼시킨 얘기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아내가 내미는 가계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계란 한 판 가격이 예전 같지 않았고 삼겹살 한 근을 사는데도 몇 번을 망설여야 했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맘 먹고 해야 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유방암 초기.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말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라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는 치료 계획을 들으며 제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예상되는 총 치료비는 2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고 실손보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 했던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간병과 생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57세의 전직 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